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일련의 사건이나 사태를 고려해 볼 때, 허 의원님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중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주목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보 문제하고 네네.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아시다시피 안보는 뭐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예. 가장 중요한 분야죠. 국가 지도자에게는. 네네. 근데 우리는 분단 국가고 네. 이게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네. 이 안보와 미래, 우리 국가 민주에게 네. 그야말로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예. 이 대북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더 우리가 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뭐 경제는 우리가 밥 먹는 문제니까 늘 뭐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 이건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맞먹는 요소죠, 사실. 네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국가 지도자는 가져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네. 자, 경제 문제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가 뭐 일단 살아야, 생존에 있어야 그렇죠. 밥을 먹는 문제를 논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 견해로는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생존 문제인 그렇죠. 국가 문제는 즉 안보 문제 또는 국방 문제 아닙니까? 그 국가 존립의 문제. 존립의 문제. 예, 예. 국방은 이건 우리가 생존의 문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급성에 있어서 그건 당연히 이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존립, 즉 안보 내지 국방 문제는 결국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끼리 벌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국가 간에. 예, 예. 국가 간의 문제니까 우리 이제 우선 국제 관계의 입장에서 이 주체인 국가들끼리의 그 일반적인 안보 문제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우리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제를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예, 예, 이게 소위 국방 태세, 예. 예. 안보 태세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또 그렇죠. 무기 체계 발달과도 이게 관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예. 안보하고 예. 비행기가 출현한 시대 안보는 다르거든요. 아, 당연히 다르죠. 예. 예. 근데 이제 통틀어 생각하면 1차 대전 때까지는 일국주의 중심의 자주 국방 체제였어요. 아, 예. 1차 대전 전까지. 예. 예. 1차 대전 때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변하냐면 2차 대전 때 비로소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예, 예. 그때 가서는 이미 전쟁 무기도 고도화돼서 한 나라의 힘으로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대전은 나치스 독일, 네. 파시스트 이태리, 네. 밀리타리스트 일본 이 3대 추축국을 상대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사상 다르지만 소련이 이제 소련. 공동으로 이게 싸운 전쟁이거든요. 네, 네. 이제 이때부터 이제는 가치, 사상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충돌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가치가 국제적으로 이게 보편화된 가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단
이 안보 체제가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생긴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동구를 위성국가하고 전 세계에 이제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막시스트들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으니까. 그렇죠. 예? 소위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단 목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강자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동서양 진영이 그때 갈렸죠. 자유주의는 미국을 명주로 하는 자유주의 체제 국가들, 나머지는 소련을 명주로 하는 공산국가들 체제가 이제 부딪힌 게 냉전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주의 체제는 나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는 warso. 그게 뭐 같은 체제를 갖는 국가들끼리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우리 극동에서는 미일 조약,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미 조약, 이런 형태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가지고 이제 상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일국 중심의 소위 자주국방은 완전히 이때 끝난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제는 그걸 혼잡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으면 이게 뭐 또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비자유주의 국가들이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북한 이와 같은 비자유주의 체제 국가들이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요소가 테러, 이슬람,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테러나 사이버 공격은 이게 지구 차원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조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이거는 한 나라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멘에 있는 테러리스트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집단 안보 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다고. 이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 현실인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게 자주국방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소위 전작권 환수, 주권국가 문제, 특히 이제 좌파들이 이 점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주국방의 개념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고전적 소위 자주국방 시대는 끝났다. 그럼 새로운 시대의 자주국방 뭐냐? 이 연합 체제 집단 안보에서만이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나토, 그 뭐 영국, 독일, 프랑스 호대 센 나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미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공동의 가치, 그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지킨다는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주권을 침범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권을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적 문제에 국한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 동맹 체제로 가야 되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점을 주권 국가라고 하는 고전적 기준을 가지고 폐쇄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 토론을 하면서 대담을 나누면서 굉장히 확실히 군사 전문가시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게 저는 사실 법학 법조인을 하다 보니까 국제법 국제관계 중에서 특히 국제법만 잠깐 다루었는데
국제법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 보면 국가 방위 또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개별 국가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토, 즉 영해, 영공, 그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 이거를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및 제도. 그렇죠. 예. 거기에 문헌상의 정의만 따르다 보니까 이제 개별 단위 국가가 이렇게 자국의 방위를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렇죠. 예. 집단 안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확실히 이제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충분히 그게 납득이 되고 생존의 문제는 그렇고. 예. 이제 그런 건데 자, 현재 그래도 네. 우리는 주적 개념이라는 거를 집단 안보 체제에 간다 하더라도 현재 처한 우리가 가장 먼저 짧게 상호를 비하면 가장 근접한 주적. 그러니까 이 국가 방위를 목표로 하는 국군은 뭔가 연습 훈련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저는 주적 개념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래 어쨌든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당연히 북한이죠. 네. 얼마 전에 미국 행정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은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세계의 위협이 되고 개발을 있다. 하고 미사일 개발함으로써. 예. 북한의 위험한 무기가 중동으로도 가고 전 세계에 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당사자라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우리가 동족 차원에서 네.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응? 그거는 생각을 바꾸자 하는 이제 좌파들의 입장을 네,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북한을 다시 뜯어봐야 된다고요. 네, 예. 그 북한은 김일성이 시작할 때부터 전 조선 반도를 사회주의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다시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추구해 온 게 있어요. 네. 그거는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게 뭐냐면 군사 노선이에요. 네, 맞아요. 1962년 김일성이 4대 군사 노선을 발표했다고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때 외웠죠. 예. 네. 아시죠? 전 인민 네. 무장화, 네, 예. 전국토 요새화, 예. 그다음에 정군 간부화, 정권의 간부화. 장비 현도화. 예. 장비 현도.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북한 사회를 이제 한 방향으로 몰고 왔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이제 김정일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걸 조금 더 강도 높게 이걸 압축했어요. 뭐냐 하니까 성군 정치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 맞습니다. 성군 정치하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당이 이게 권력 정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일 때 와서는 노동 계층을 가지고만 혁명 성공 못 한다. 군대가 기둥이 돼서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게 성군 정치고 성군 정치를 통해서 강성대국하자. 그럼 뭐 이거 어떤 강성대국이냐? 사상적 강성대국, 군사적 강성대국, 그리고 경제적 강성대국. 여기서 군사적 강성대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김정일 때 와서.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의지를 갖고 있었죠. 태영호 공사가 쓴 그 책에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슬쩍 물어본 말이 그 원자 폭탄 만드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드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모택동 당시 살아있을 때니까 절대로 그 원자탄 만들 생각은 하지 마라. 너무 비싸다. 이랬다고. 네. 그건 전곡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뭐 제가 군사학 들어서 전 세계 경제력이나 국력으로 봐서 핵무기 가질 수 있는 나라 몇 개 나라가 안 돼요. 하물 막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이게 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네. 그 군사 문제는 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김정일 때 와서 본격화 되는 거죠. 네. 그 1994년 페리 미 국방장관이 영변 폭격하겠다 했을 때 YS가 말렸다고. 예. 근데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줘서 우리 모르고 있었을 따름이지. 그때 미국은 이미 얘들이 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이때 까버려야 네. 영원히 포기하든가 시간이 딜레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그 시점이 94년도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강성대우 건설 2012년에 완성하려고 그랬다고. 네. 그러다 죽어버렸다고. 김정일이가. 네, 그 다음 김정은이가 된 거야. 네. 그리고 2016년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 노동당 규약의 일부 수준을 가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핵 보유고. 예, 그게 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당이다. 네. 그럼 김일성이도 김정일 죽어버렸다고. 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당이다. 이 말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김일성은 영원한 수령이다. 네. 이게 수령 영도자료인데 영원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수령으로서 북한 사회를 통치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게 유은 통치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핵을 소위 강성대국을 마무리했다는 총결산대회를 그 전당대회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에요. 네. 북한의 어떤 권력자도 그걸 부정했다가는 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고로 그렇죠?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에 의해서 핵도 만들었고 미사일도 만들었고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못 박았다고. 네. 예? 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북한이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고, 주적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현실적 명칭에 관계없이 가장 네. 위협적인 우리의 생존에 존재다. 예, 위협적인 존재. 뭐 주적이다 아니다 그건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가장 위협적인 현실적 이 존재가 북한이다.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시청자들께 재밌는 비유를 하나 보태면 예.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은 예. 마치 학교에서 도시락 뭐 사오고 맨날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 채우는 사람이 예? 쌍절곤 어디 고가의 쌍절곤 하나 구해가지고 맨날 쌍절곤 뒤돌으면서 연습하고 주변에 사고치고 거부들한테 폐 끼치는 그렇죠. 국제적인 문제야.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남북 문제를 비교해 보면 그 국방력에는 예? 경제력을 기본 토대로 한 물리적, 물리적 이렇게 물리적 힘, 군사력 같은 거, 경제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또 우리 체제를 지키겠다는 뭐 헌법을 위시하여 우리 주상적으로 얘기하면 호원 의지 포함해서 애국심 뭐 이런 주관적인 객관적
물리력과 주관적인 요소 두 가지 합해진 게 국방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단순한 군사 물리력 비교는 이제 그 나중에 또 살펴보게 하고 우선 이 주관적인 의지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정신 전력 측면에서 미국의 민간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 받을 때 판사 앞에 선서해요. 그 선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바깥의 적이나 안의 적이나 나타나면 싸워야 된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시민의 절대적 책무다. 이거 선서한다고요. 여기서 바깥의 적, 안의 적. 우리에게 바깥의 적은 이제 뭐 북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외부의 적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가 퀘스천이 있을 수 없다고. 다만 이게 내부의 적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북한의 핵보다는,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요소는 남한 사회에서 그동안 성장해온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을 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아픈 점이고 취약한 요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와 같은 명백한 진실에 대해서 무덤덤한 일반 국민들. 맞습니다. 야, 우리 민족끼리 뭐, 잘 지내는 게 안 좋겠나? 그걸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 조 변호사나 저나, 아니, 전쟁 없이 민족끼리 손잡고 잘 살면 좋죠. 그것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일반 대중의 소위 흔히 말하는 안보의식. 북한의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친북, 종북 세력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무슨 말해도 그게 뭔지도 잘 못 알아듣는 이런 국민은 자칫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이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가 우파 정부가 들어섰다 이게 번갈아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성, 정부 연속성.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에요. 따라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안보 정책은 5년 국가를 책임졌다 떠나는 사람들 손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죠.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결국 국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정치 풍토도 아주 취약한데, 그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세 부분에 하나하나씩 좀 이제 기억하면서 코멘트를 드리면, 첫 번째 그런 우리 내부적 문제에서의 분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황장엽 선생도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이 이관계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온 이관술 내부 갈등,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저쪽의 핵심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쭉 말씀하신 부분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제 사상의 빈곤이라고 표현하신 저서를 쓰셨지만,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이제 원조 에드먼드 버크가 그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의 자막을 땄죠. 선악의 대결에 있어서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주 다수들이 선량한 다수들이 침묵해버리는 거. 그렇죠. 악을 보고도. 하여튼 그런 멘트를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 마지막 자막에 띄워놨어요. 우리 사회 아까 그런 말씀을 설명하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우리 그런 그 내용들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제가 중요한 국가 안전 보장
네, 공공질서 이런 부분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국가 이익 분담의 문제는 그거는 헌법에는 주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세부 실행하는 법이 이제 미비돼 있고 정치 풍토도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가 취임 선서할 때 국토수호라는 그렇죠. 부분을 언급한다고. 예, 예. 국토수호는 한 사람 하는 거 아니고 네. 국민을 대표해서 앞장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따라서 널 뒤를 돌아봐야지.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리면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걸 자유한국당은 이 시점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시하게 다뤄야 된다. 그 위정자들이 많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게 네. 예, 아까 이제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 예. 국민, 국토. 토. 이건 객관적 요소고. 예. 예, 이제 뭐 주권이라는 거는 예, 뭐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것은 우리의 이제 관념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요소를 못 지키면 우리 3.1운동 저 임시정부로 가든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사실 취약한 나라입니다. 예. 예? 뭐 좀 먹고 산다고 우리가 예? 좀 뻐기는데 네. 아주 취약한 나라예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지. 불행히도 우리 세계 4강 틈바구니에 예, 서로가 이 역학관계가 충돌하는 이 균형점의 위치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운전자론, 균형자론, 국제강제 내지 국제법에 국자도 모르는 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주장 자체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특히 후진국의 정치인들 공통점이 정치적 허영심이에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예. 그 전형적인 정치적 허영의 슬로건이라고. 맞습니다. 예, 국민들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허공만 쳐다보는. 자신도 감당을 못했잖아요. 자기 한 그렇잖아요. 번 못 지키는 상황으로 예. 가버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길을 봐야 5년까지만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오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5년이 잠깐 지나갑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주제로 예.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예, 이제 국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현재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 예? 그 물리적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이제 경제력 같은 경우 GNP 이건 뭐 북한의 44배, 뭐 40배를 넘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래식 재래식 그 무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소위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또 생화학 무기. 우리 남쪽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유하고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상당량을 지금 뭐 북형 문제도 있고 생화학 무기도 탄저균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뭐 일부 특정 국가에는 수출도 하고 군사 교관도 보내고 이런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틀에 위장평화 쇼를 한다고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3차 평양 9월 19일 날부터 2박 3일간 평양 회담 간다고 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하고 뭐 구체적인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GP를 동수 철폐하고 전차 방벽 뭐 철거하고 또 수중에 있는 상륙전 뭐 저지할 그러니까 수중 침투 저지하는 용치를 뭐 부수고 NLL을 서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지금 그 예비역 장성들이 좀 전 국방부 장관 몇 분 포함하고 뭐 저 공군 원스타분이 뭐 주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뭐 포럼도 열고 아주 반대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 혹시 그게 동참하셨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난 그날 안 했으면 그 이유를 참석을 못했어요. 이번에 개인 일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이나 저 생각에 차이는 없습니다. 뭐 논의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모임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던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예비역이지만은 뭐 400 몇십 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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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1박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은 군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한 번만 있겠나 또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은 군대인데 나라. 그러니까 이게 예비역 출신들이 몇백 명 모였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느끼는 강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안보 불안감이 많이 정착되겠죠. 그 다음에 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이 느낀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주는 이 시그널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그 현장에 참석은 못했지만 큰 뜻에서는 지지는 그렇죠. 같이 한다. 뭐 그 상식적인 이야기 들여다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후에 그 아까 질문하고 이제 달리 그 평양 남북 회담을 하고 와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행을 북측은 제대로 안 하는데 남측은 뭐 자발적으로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주 빠르게 이행을 다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뭐 남북 경제 협력까지 한다. 이제 유엔 제재에 걸려 있는 사항까지도 남북 뭐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도로를 연결한다. 뭐 이런 남북 간에 그 우리는 분명히 남북 문제이긴 하지만 한때는 또 정전 그 선언을 철폐하고 종전을 하자. 평화협정으로 가자. 뭐 이렇게 떠들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난 11월 20일 날 그걸 지켜보던 미국에서 이제 대북 특사 북핵 문제 특사를 하나 보냅니다. 스티브 비건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 실무자인 통상 그 사람이 뭐 차관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무부 소속에 우리를 외교상 루트에 따르면 정의용 그 NSC 뭐 국가 안보실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조율을 하고 나서 더 상급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단도직입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이제 혹자는 이거는 이때부터 미군정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너무 남북 간에 미국을 도외시하고 속도를 너무 빨리 내니까 그래서 워킹 그룹을 만들자. 실제 그 워킹 그룹이 많이 발족을 했죠, 사실. 스티브 비건이 요구를 해서 남북 관계에 관한 한은 서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이니까 상의해서 하자. 아니면 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시에 유엔사 사령관이고 또 뭐 한미 연합 사령관 아닙니까? 이 세 개 직시하는데 두 가지 유엔 제재부터 통해서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니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하자가 워킹 그룹이 실제 발족되고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혹자에 이제 사실상 뭐 45년부터 48년에 있는 미 군정 상태에 유사한 거 아니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 비실장 만났다. 뭐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추측컨대 가장 중요한 인사가 청와대 비실장이다 하는 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메커니즘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겉다리 만나서 이야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바로 핵심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물어봤을 것이고 또 우리 비실장은 또 대답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게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자명해지는 게
우리 6.25 전쟁을 치르듯이 사실 미국 주축이 돼 치렀고 네. 휴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현재 휴전 체제가 지속되는 한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연장선상에서 작전권이 아직도 미국이 갖고 있고. 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힘 좋고. 근데 우리가 군사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네. 대포도 돈도 들다 하지만은 사실 정보 수집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죠. 예, 예. 오늘날 이게 전자정보, 뭐 위성도 쏘아 올려야 되고, 예, 예. 그것만 부족해요. 네. 사람도 가야 되고, 그렇죠. 유민터도. 24시간 붙어서 예. 감시해야 되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가 돼야 정보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래 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은 전 세계에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서 동이 다 있죠. 뭐 중국에서도 좀 예. 듣고 모스크바에서도 듣고 뭐 온 사방 듣는데 우리는 북한을 마취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북한은 가장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내통 환자들 빼고. 그래서 이 휴전 체제가 지속되는 한 예. 대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간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봐서, 예. 법을 하셨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내정 간섭이다. 지금 우리가 국내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간섭받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러나 맞습니다. 북한 문제는 따라서 우리 정부가 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하는데 왜 미국의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나? 한미 동맹 체제, 휴전 협정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예? 의원님, 괜찮아요? 예, 의원님 그 견해가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고, 예.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네. 우리 문제니까 뭐 조금 속여서 하면 안 되겠나? 무시해도 안 되겠나? 안 된다고. 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에서 네, 안보리에서. 결정된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안 해도 유엔 안보리에 동의 없이는 안 되게 돼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네. 이걸 건너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예. 미국의 이제 고든 창 그 변호사라고 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예. 예, 팍스뉴스에 이제 평론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에이전트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회담을 진전시키고자 판문점에서 CIA 한국 센터장 앤드류 김과 이제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제2차 미북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얼마 전에 가진 바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려는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6.12 1차 미북 회담에서 서로 약속을 독립 별개 뭐 항으로도 하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합의문에서 북한 측에서 뭐 핵 신고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사찰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2차에 트럼프 입장은 좀 더 독려하고 체근하려고 만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에이전트라고 설사 우리가 문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의 이 좌파들, 비단 현 정부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때만 그랬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DJ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건 정확합니다. 예. 그 오늘도 제가 경향신문에 예. 경향신문인 것 같은데 백낙천 씨가 장문에 칼럼을 썼길래 읽어봤다고. 예? 촛불혁명은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원탁의 수장 예, 아닙니까? 소위 좌파의 좌장의 한 분인데 이게 현 정부가 들고 나오는 대북 정책은 현 정부 단독이 아니라 남한 좌파들의 네. 소위 합의에 의해서 나온 정책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좌파들은 그게 잘 되더라고. 예, 이 점에서 우리 남한의 우파 정부가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파 정부는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뀐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일관된 코스를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분들의 뭐 경제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민족 해방, 민족 자주 통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동의하면 미국하고는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절대 다수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조심하면서도 북한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있죠. 네.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가 갑자기 에이전트 돈 받고 첩보 주는 사람 에이전트라고 그건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소위 지극히 이념적 이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거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미국도 그건 알고 있다고 봐요. 미국 사람이 뭐 흔히 아니 백낙천 교수를 그 미국에 입국시키는 미국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미국이 어떤 면에서 한국 서울 분위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미국 행정부와 현 우리 정부와 이 대부분 문제를 놓고 항상 100% 배짱에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걱정들을 한다고.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게는 상당히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정부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서 가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백낙청,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미국 달랑달랑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뭐 거기 유학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우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원탁의 소위 백낙청 씨가 소집을 해서 좌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MB 때도 광우병 뭐 바로 조져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세월호나 기타 등등. 그 참 많이 신기해요. 근데 우리 조 변호사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고 계신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지만 7, 80년대 학생들, 운동권들이 교과서처럼 읽었던 소위 전환시대 논리가 나왔을 때 나도 그거 읽어봤어요. 예? 보면 좋아한 이론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무수한 학생들이 세뇌될 때 우파 교수 지식인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일이 있나요? 그 없죠. 같지 않아서 그만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렇죠. 과문한지는 몰라도 소위 좌파들의 그런 이론 투쟁을 맹렬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면을 부딪혀서 논리 전개한 경우가
근래 와서 좀 있었지. 예, 예, 그걸로 위기에 완전 빠지고 그전에 나서. 없었다고요. 예, 예전에 없었. 그러니까 좌파가 예. 성공할 수밖에 없지. 우파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크게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죠. 지금, 예, 예, 지금은 이제 좀 일어나요. 교육, 배부른 우파들도 불주아지 지식인들, 네, 예? 네, 이제는 기회에 민감하고, 네. 예? 지금 은퇴한 분들을 중심으로 예. 예. 나도 그런 사람 안 아유, 되려고 뭐, 예, 했는데. 이사장님은 많이 세상설을 집필을 하셨고, 네. 이제 이사장님은 예외고, 네. 다른 이제 소위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이제 남북 대화 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 네. 남북 대화는 어렵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북한은 네. 이 회담 자체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예, 잘 아시죠? 예, 예. 따라서 이제 뭐 잘 될 것처럼 바람 잡아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예? 구실을 붙여서 나중에 파토 놓고는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세운다고. 아, 그럼요. 그걸 그랬다고. 그것을 가장 나름대로는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예? 현재 있는 분 중에는 이동복 예. 장관이 잘 알죠. 그렇잖아요. 워낙 회담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당해봤으니까. 이분도 이미 예.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여기에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볼튼이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정부 지도자들 말만 들었더니만 북한 애들 이야기가 이게 다르지 않나. 예. 이제 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좀 걱정해요. 아이고, 저는, 지금 말씀대로 저는 2019년에 그 사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19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요, 자기가 운전자 힘도 없는 사람이 운전자 하겠다고 자처했으니까 보증을 개런티 했고 에이전트가 아니라 개런티를 했어요. 그럼 피박 쓸 수밖에 없죠, 국가 운명이.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위정자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겨우 뭐 그렇게 해도 내 눈에 보이는데 왜 그들이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앞서가면 안 돼요. 결정권은 큰 나라가 갖고 있다고. 당연하죠. 근데 조그만 결정권이 없는 나라가 앞서가 버리면 예. 이게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고요. 이게 소위 고전적 교훈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가 굉장히 서툴고. 이사장님, 제가 그렇죠. 예, 외람되게 한 비유 한 말씀 시청자가 좀 쉽게 이해하라고 예. 제가 한번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그걸 한번 좀 요약해 드릴까요? 이 학교에 예. 일진, 이진 있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인 일진. 우리가 이제 번락 아닙니까? 번락. 아까 얘기했던 집단 동맹 체제. 예. 그러니까 뭐 나토가 따로 있지만 우리는 미, 네. 일, 예.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렇게 동아시아에서의 하나 그룹 집단 방위에 이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각각. 그리고 저기는 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다고 칩시다 대략. 그러면 미국은 압도적인 일진이고 이제 학교 그 폭력에 비유하면 중국은 게임이 안 되는 이진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진, 지 혼자 이진이라고 하는. 미국은 물리적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뭐 동맹 관계로 해야 되지만 미국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합해도 맞붙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에 또 일본도 막강한 건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센 국력 아닙니까? 막강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하냐. 남북 간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이면 이건 또 사촌이야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살아 부잣집 이제 사촌이고 여기는 맨날 아까 제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맨날 도시락도 못 사와서 점심시간에 수돗물 먹으면서 쌍절봉 하나 들고 막 여기서 막 미국 보고 막 오만 험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어? 일진 보고. 일진이 면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진 보고도 야, 너 그것도 얼마나 좀 조용히 시켜라. 또 우리 남쪽에 이제 뭐 동맹이니까 심부름 하나 시키니까 시키기도 전에 지가 나서서 아이고 뭐 보스 이제 일진 보고 보스 내가 이거 우리 사촌 잘 구슬러 가지고 잘 달래가 내가 뭐 어떻게 해볼게 이 꼴 아닙니까? 그런데 말 안 듣고 여기 힘 더 센 깡패 같은 사촌이 앞방 세워서 거꾸로 야 너 미국 가서 잘 달래가 와 거꾸로 심부름 시키니까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외교적 개망신 다 당하고 피박 쓰게 생겼잖아요. 저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지지자들이 있다고. 예. 소위 주사파들이라든가 친북, 종북, 자기를 지지했던 좌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래야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지지자를 향한 소위 민족 통일을 가장 앞세우는 우리 젊은 층들에게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걸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한편은 그 이야기를 기대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 발언은 늘 이중성이 있어요. 네.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미천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 대통령이 민족의 영웅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화적, 그 지지자. 이 국정도 이미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담당해 보셨지만 국가가 그러니까 북한은 모르겠고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서의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조직폭력하고 다른 게 민주적 정당성, 국민이 보팅해서 대표로 그렇죠. 대의제로 뽑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권력 행사도 전체 국민을, 자기를 반대했든 어쨌든 규범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예. 근데 행사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하고 자기 친한 사람만 예. 자기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이라고 내보냈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처음 뽑았을 때하고 달리 투영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탄핵이든 뭐든 하면 되겠지만 이제 헌법도 안 하겠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불복종, 예? 불복종 시민 저항권 그렇죠. 저항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직폭력배가 행사하는 폭력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민족 정당성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상실해버리면.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지도가 이제 데드크로스도 지나서 떨어지고 있다. 자기들을 하든 그런 여론조사 기관, 자기를 막 한창 잘 후하게 주던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데드크로스를 떨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2019년이 굉장히 지금 2018년보다 훨씬 더 혼란과 위기의 국면을 곤란하죠. 아닌가. 우리는 그래도 아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많은 다수는 이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데 확실한 거는 대북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걱정스럽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또 일각에서는요 전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그 해리 해리스 현재 주한미 대사 이분이 원래는 호주 대사로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다가 내정됐다가 이제 바뀌어서 한국으로 왔고 또 지난 11월 8일에는 친한파이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던 브룩스 전 사령관이 어쨌든 스스로 자원에 의해서 이임을 하게 되고 그 에이브람스 완전히 어쨌든 전략 사령관이면 아마 우리로 따지면 참모총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어쨌든 주한미 군사령관으로 보직상으로는 디그레이드 된 거죠. 자천의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주한미 군사령관이 요직자가 왔다. 예. 이런 것은 이제 외교로 여차 안 되면 뭐든 감수하겠다. 이제 무력 행사도 감수하겠다. 결국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그만둔 이제 두했던 매티스 국방장은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외교적 성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적 교섭을 할 때 자체 방어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요. 뒷문 열어놓고 적과 만나면 안 돼요.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적과 평화 교섭을 할 때라고. 그때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 상대가 속임수로 평화회담 하면서 뒤통칠 수 있으니까. 태평양 전쟁 일어날 때 일본도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인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한반도 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아닌가.
이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재임 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북한 이건 함부로 용서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주한미군 사령관 아브람스는 그 가기가 재밌어요. 네, 네. 2차 대전 때 기갑의 소위 영웅으로 이름 날린 패턴 장군이 있어요. 네. 그 패턴 장군의 밑에서 살아난 사람이 우리 8군 사령관으로 와서 낙동강 전선을 이제 책임졌던 워커 장군인데 그 패턴의 후예라고 예? 그럼도 차량사고로 돌아갔죠. 그렇죠. 예? 그분 돌아가신 날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가요? 예, 예, 12월 23일. 예. 이번 온 에브란 장군의 아버지 또 그 계열이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전차 이름 에브람스 전차 있죠. 예, 예. 그뭐 M1. 이다 기갑 브래들리 에브람스. 예, 강굴한더래요. 그 미국 이 장성 가운데 군사학교에 드물게도 동상 세워준 게 패턴 장군이야. 미 기갑학교. 네, 예. 예? 전설적인 장군인데. 전설적인 예? 전쟁 영웅이죠. 이 그 아들이라고 이 가게가 미 육군에서도 알아주는 강고라네요. 네, 그렇죠. 오자마자 부산 간 거 아니에요? 발부도 갔죠, 발부도. 다시 전투 태세 점검하러 간 거야. 글쎄, 뭐 남북 문제는 정치인들 하는 것이고 나는 한반도 군사 문제에 대한 총책임자니까 내 일은 해야 되겠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남북 회담도 잘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해리스 대사만 해도 박사학위가 몇 개나 돼요. 그럼요. 예? 예, 예. 보통 군인들이 아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로는 부드럽하지만은 필요시에는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암시가 있다고 봐요. 네, 군사평론가 신인균 씨가 그 사전 배치 전단에 대해서 설명을 워낙 잘해줘서 저도 예, 그게 내 개인 의견인데 예, 어마어마한 건지 저도 느꼈습니다. 그걸. 예. 아이고, 예, 그러면 이제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줬던 이탈리아 반도 지정학적으로 반도국이 운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융성했던 게 그나마 로마 제국이고 그 외에는 다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탈리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이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 정말 힘없을 때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맞고 우리는 이미 19세기 서세동점 시대에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의 각축장이 되고 역사도 경험 약 1세기 전에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불행히도 어쨌든 해양 세력, 뭐 미국을 세계 해군을 가진 대양 해국, 미국, 일본 이 해양 세력과 아까 제가 비유를 했지만 또 대륙 세력의 지금 충돌 지점에 남북한이 그렇죠. 대리전 내지는 물론 뭐 각각의 남북한 각각의 그 이익도 있고 뭐 있겠지만 큰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건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죠? 이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제 이리저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수백 년, 뭐 천년 이상 고통을 겪었죠. 네네. 이제 그 시대도 이제 끝날 때가 돼 간다고 봐요. 이제는 이게 강대한 중국, 미국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선진국 일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노하우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고. 그렇죠? 네네. 또 잠재력도 있다고. 아, 그럼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8천만 해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은 이게 통일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통일된 한국, 핵을 가지고 있는 한국, 야, 일본, 중국 공포죠.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됐을 때 우리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본도 했는데 우리도 못하겠나. 따라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 어디 뭐 그런
편안한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 거센 예? 잠재적 적대 세력하고 라이벌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남으면 우리도 나중에 상당히 짬팔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좋은 자극이 돼서 네, 예. 단 우리는 해양 국가로 가야 되고 네. 이미 우리는 해양 국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명청 시대에 주중 관계에서 약속된 게 있어요. 조선은 바다에 절대 못 나가게 돼 있었어요. 중국과 천자 이외에는 저 일본과 중국 이외에는 외국도 중국의 황제 허가 없이 못 만났다고. 네, 예. 바다도 못 나갔다고. 우리가 반도 국가임에도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수모를 다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육 국가고 그러니까. 조선 1등 국가니까 예, 예.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자신 가져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저도 힘을 받고. 그 이제 다음 질문은 북한의 예, 통일 전선 전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3기 좌파 정부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규정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들었었고 이제 우리의 안보를 결국 우리 집단 안보 체제에 안보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코 독자적으로 못하는, 특히 우리는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한미 동맹에 거의 전적으로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제 필요성이 큰데 만약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 다 우리끼리 실천해 버리면 이거 뭐 구멍, 물리적으로도 구멍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남남 갈등을 시켜서 이 관계에 걸려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좀 조속히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 있으면 좀 한마디 해안을 말씀을 좀. 그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물리적으로도 안보 장벽이 다 해체됐고 정신적으로도 남남 갈등 이 관계에 걸려가지고 한마디로 그러기 상태예요. 우리 안보는. 자, 이걸 빨리 원위치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좀 조속히 원위치하는 해안 방법 거기에 있으면 조금 한번 글쎄 뭐 국민들한테 저라 촉구를 그- 하는 행식이든 좀 한 말씀 해주십사고. 뭐 절약해서 특별한 묘책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남남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사상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파가 수세에 몰리고 좌파가 공세를 취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일단 권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세력은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 몰라서 그렇게 돼 있고 우파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제의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파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지금부터 자기 몫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국민은 전부 다 손잡고 일어서야 된다고. 한 사람 믿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학생들이 일어서서 사회부도 하고, 뭐 나라 어른과 군인들이 나와서 수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 책임을 다 할 때가 왔다. 그것이 첫째고, 다음 두 번째는 내후년에 선거인데, 그 선거가 나는 분수령이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우파 투사들을 국회 대거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수당이 돼서 정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뭐 한 1, 2년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고 나머지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걸리지만은 쉴 시간이 없다고. 맞습니다. 아주 급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미국과의 관계를 꼭 정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소위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 뭐 교포도 있고, 네, 예, 뭐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조직적으로 우리는 결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 힘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도 지키고 세계의 자유도 지키고 나가서 자유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예, 예. 가치 동맹 체계를 가치 동맹 체계. 그 굉장히. 더 예, 예. 공고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선순위를 네. 제대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거 전 정말, 아니, 해안을 들으시니까 역시 오늘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 저는, 지금, 다른 답변도 다 좋았지만, 특히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는 뭐 좀 짜잔한 큰 틀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자잘한 경험담 뭐 포함해서 전망,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도 마치 월남의 폐망 사례 이거와 같이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일부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행동은 안 하면서 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 허 의원님 견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글을 쓰면서도 그 부분을 언급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네. 북한은 월남 모델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다. 나라도 그렇게 했다. 네. 그 내가 이제 월남에 2년의 경험이 있어요. 월남 전쟁 때. 그래서 그걸 잘 봤다고. 근데 이제 세계 최강 미국. 뭐 세계 최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한국 군대가 이제 월남 내에서 빼뚜껑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미 폭격기가 월맹을 폭격하고 거기에 비해서 빼뚜껑은 신발을 신은지도 모를 정도의 빈약한 옷과 장비를 가지고 정글에서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싸웠다고. 그리고 월맹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월맹이 지는 게임이에요. 물자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월맹은 집요하게 월남을 제쳐놓고 미국하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회담해서 평화를 가져오자. 이걸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뭐 호방이 남겠지. 근데 이게 이제 전환점이 1968년 이 구정공세라고 그 직전에 미국의 주한 미군 총사령관 웨스트 몰랜드 장군이 본국에 가서 큰 소리 빡빡 쳤다고. 이제 거의 전쟁은 마무리돼 간다. 이 빼뚜콩도 뭐 월명도 큰 소리 빡빡 쳤다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구정공세가 일어난 거야. 총공세를 사유공 포함해서 폈어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그 공세가 실패했다고. 결국은 자기들이 목표했던 사유공을 점령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타격은 입혔지만 다 결국 이제 물러갔는데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진 거예요. 이게 심리적 패닉 현상 생긴 거야. 아니, 어저께까지 어디서 모르던 장군이 다 이겼다고 그랬는데, 얘들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강력한, 공세를 취할 수 있었나.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반전 무드가 일어난다고. 미국 내 반전 운동. 웨스턴 급하니까 병력을 더 보내달라. 그래 이제 미국 내에서 이걸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월명이 정치 공세를 집요하게 폈다고 미국과의談판을 계속 요구한 거야. 그러다 닉슨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 키신저라는 사람은 강대국 위주의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아시다시피 71년 제네바에서 레둑토하고 키신저가 만나서 평화회담에서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TU가 반대했음에도 그럼요. 제끼고 패싱돼 버렸죠. 그리고 이 키신저하고 닉슨이 우리가 빠지지만 너희들 보호할 거다 네. 하고 그리고 원명은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그랬다고. 네. 그리고 TU 정권도 부패했고 그럼. 올라온 군대도 많고 장비도 뭐 무시무시하게 많았다고. 예. 근데 대통령 주변으로부터 온통 이게 빼앗고 첩자들이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선임들, 신부들, 예, 예. 교수들 예. 뭐 전부 다 이게 나중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월명편이야. 네. 그 월명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원래는 막시스트 예전에. 네네. 그래서 다 보고 이제 월남의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한 거지.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피난민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피난민이 보따리 월남 군인들이 가족 데려다니면서 전투했으니까 네. 군인들, 민간인들, 뭐 소, 닭 막 밀려 사와 보지 못하고 붕괴됐다고요. 75년. 네. 그리고 문죽선이 이제 탄핵 뭐 휘말리면서 이회가 월남 넘어졌다고. 근데 일각에서는 월남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중국하고 국바협으로 미국하고 친해서 시장 경제하는 이런 모델로 안 가겠나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빼통 월명보다는 지금 북한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아, 그럼요. 훨씬 강하죠. 그리고 빼통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이 빼통 숫자보다가 적을까 많을까 이건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얘는 핵과 미사일 갖고 있다고. 네. 그렇다면 집요하게 워싱턴하고 단판 짓자. 네. 그리고 너희들 손 빼주면 좋겠다. 그래, 북한 기다린다고.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이 빼버리기를. 뭐 그런 일은 당분간 난 없다고 봅니다만. 아, 그들은 전략이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날, 네. 제가 뭐 군 출신 입장에서 북한군하고 붙어 싸우면 우리가 지겠나? 저는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꼭 비행기 탱크 숫자만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거든. 네.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네, 예? 때문에 붙어서 우리가 진다고는 저는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국민이 심리적으로 미국 빼버리면 네. 공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겠지만 네. 또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도 떠나면 안 되지. 네. 떠난 날 월남 재판이 될 가능성이 성공 여부는 몰라도 북한이 충분히 그 길을 안 갈까? 그 저 생각이에요. 유일한 모델이 그것밖에 없죠. 예. 쟤들이 버틸 수 있는 것도 그 희망 때문에 지금 버티는 예. 거지. 그거 아니면. 쟤들이 연구하는 애들이니까요. 네네. 연구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한 말씀 중에 내가 세 번째 안 했던 말이 예. 우리가 44배의 GNP의 그 우월성 등등 하지만 이 민주주의 체제 5년 단임에 허약한 체제가 예. 북한의 전략적 연속성 예. 그것 때문에 밀렸던 게 통일전선 전술이 더 먹히는 거잖아요. 우월해서가 아니고 네. 집요성이죠. 즉 정권 담당자의 연속성, 남북 대화를 협상을 해도 그렇고 여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제의 허약성이에요, 사실은. 독재 체제하고 민주정의 차이가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믿는 사상을 가지고 통일을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굶으면서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냉전도 끝나고 잘 살고 가난하면 언젠가는 손 들지 않겠나.
뭐 하는 느긋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한때 그 사실은. 허상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91년 예. 어쨌든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그렇죠. 이념 대결은 끝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외신에서는 뭐 한강의 기적도 그렇고 너무 빨리 그 샴페인을 터뜨린다부터 해서 근데 그거죠. 가난한 적이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럼요. 살찐 적은 모험을 잘하네요. 네. 가난한 적은 모험을 한다고 앉아 죽는 놈이 한번 싸워서라도 요주를 내겠다. 이게 가난한 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건 중국 역사에도 그렇죠. 예, 중국 중화민족들 소위 한족들이 다 남만, 북적, 동이, 뭐 서융 다 징기스칸도 자기들이 집권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서쪽으로 갔다고. 예. 응? 그러니까요. 예. 그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많이 삼아야 되고 이제 이 슬슬 마무리하는 마지막 마무리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장차 어떻게 해야 이제 현재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혹시 빠뜨리거나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하고 보태주십시오. 싶은 말씀요. 예, 예. 마지막 당부. 예. 뭐 특별히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그럼요. 오늘 우리가 이 직면하고 있는 네.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끌어야 될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또 국민은 모를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면 안 되죠. 네, 네.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있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라 누가 지킵니까? 국민 전체가 지켜야죠.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네. 군인은 국민 속에 있다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분단된 국가, 적대적 세력을 눈앞에 두면서도 내부적인 사상 투쟁이 벌어지고 또 전망에서 이걸 지켜야 될 군을 그야말로 헌신삭처럼 모욕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돼 가는 나라가 과연 지킬 수 있겠나? 저는 상당히 퀘션이에요. 네. 한때 뭐 박 대통령이 혁명하고 50 만들고 군인들이 정치 개입했다. 괘씸하다. 하더라도 그건 지난 일이에요. 네. 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은 군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이, 그럼요. 군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네. 모든 정치인 사회 지도자들이 이 군을 사랑하고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유. 영국의 황실에 자식들이 뭐가 부족해서 군대 갔겠어요? 예? 앤드류 왕자가 조종사로 참전했죠. 그렇잖아요. 네. 거짓말해도 간다고. 그게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안 지키고 뭐 요즘 고종이 뭐 도망간 길을 복원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실수가 나옵니다. 도망가는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그게 안마하고 견디겠어요? 네. 오늘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보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군을 사랑해야 된다. 아, 예.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양성평등 하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녀 공리 개병제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찬성합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 예. 그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 선진국들. 좋잖아. 예,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뭐 이런 예, 북구라파 쪽. 근데 이랬다가 또 어디 가서 아닙니다. 그거는
워마드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 그 여권 운동을 신장시키는 일부 여성들, 열렬 여성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같이 근무해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홍대 앞에 그 여성이 남자 누드 모델 사진 찍어서 돌렸다고 이제 그 공연 음란죄 처벌 받는 거에 반대해서 이제 맹렬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워마드라고 있는데 아마 그들이 그들 스스로 제 생각에는 남혐이 아니라 우리 남녀 공의 이스라엘처럼 국민 개병제로 하자. 그렇지. 라고 자기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도 해야 되고. 해야지. 야,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리 차티스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국 여성들이 미국보다 훨씬 늦게 선거권을 보통 선거 획득하거든요. 그렇죠. 그 1차 대전 때 군수공장에 가서 다 그렇게 탄피 만들고 뭐 다 했다고. 의무부터 하고 결국 그걸 권리를 투표권을 획득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자를 보호해야 되지만은 그건 내가 이제 산학교 이 학생들이 많아요. 예. 요즘 지금 네. 육사가 1, 2, 3등 다. 육사 우리 후배들 보고 여성이 수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첫 졸업생 때부터 네. 병과에 구분 없이 전후반 구분 없이 배치해야 된다. 뭐 여자라고 후방만 보내고 특과만 보내면 이거 안 된다고. 이미 미국은 B-52 폭격기도 여자 정사관 못 온다고. 잠수함도 타요. 우리라고 왜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럼요. 한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한데. 아, 예. 특히 체력으로 하지 않는 분야는 그 뭐 사법시험 지금 폐지됐지만 그래요. 그리고 행시 공무원 분야는 여성들이 다 약진을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남자 군인들이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걱정할 거라고요. 네. 하여간에 지금 우리 저도 국민 개병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뭐 좌파들이 군 병력 기간 단축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저는 개병제는 이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 그건 이제 사병까지 월급을 아니요. 뭐 예산을 돈의 문제니까. 돈의 문제 그건 주고 소수 강군을 만든 게 낫지. 뭐 이렇게 자릿수 누구 자릿수 채워주는 그건 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제 군대가 우리가 보면 소비 집단을 보고는 안 됩니다. 사실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대하고 다 중동 건설 현장에 갔다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일될 때까지 통일 이후에도 군대는 이제 필요하고 그때 가서는 이제 정예군대 뭐 북한의 지상 병력에 대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상군은 우리가 절대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이 한다. 뭐 공정에서도 바다에서 하지만은 마무리는 지상에서 한다고. 다시 하겠어. 육군이. 보병이 보병. 땅을 밟아야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모병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일러요. 적어도 우리가 한 5만 불 이상 경제적으로 한 5만 불 이상 갔을 때는 뭐 좋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투하십시오. 건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